자, 이제 30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다기간의 이연법인세를 하시면 되는데, 논리적인 접근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거기 보시면은 303페이지에 오면 2009년 초와 2009년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2009년 초가 있고, 자, 이제 2009년 말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관련된 계정이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과 미지급법인세라는 계정이 있어요. 자,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라는 게 있죠. 법인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법인세 비용이라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100원, 200원, 200원, 400원, 300원 이렇게 되죠. 적어보세요. 100원, 200원, 200원 얼마냐면은 400원, 300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300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이연법인세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초에 이거고 기말에 이거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요 미지급법인세 기초금액은 3월 말에 낼 세금이에요. 그냥. 그렇죠? 전기말에 미지급법인세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회계연도가 이렇게 됐다고 할 때 저기 12월 30일인데 자, 3월 30일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날 현재로 계산되어 있는 요 미지급법인세는 이때 세금을 내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지급법인세는 중간에 세금을 냈으니까 이제 나머지만 남게 되잖아요. 나머지만 남았을 때 결과만을 회계 처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결과만을 회계 처리해보면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연법인세 자산을 이렇게 100원 이렇게 증가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미지급법인세로 납부할 법인세가 얼마냐면 400원이에요. 자, 그 금액이 여기다 미지급법인세라고 써지죠. 자, 그러면 미지급법인세라고 이렇게 자 400원이 써지게 되면 얼마 되냐면 남는 금액이 300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300원에 여기 있는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다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기말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게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법인세 비용을 계산할 때는 자, 요걸 가지고 단기 법인세를 계산하고 단기 법인세잖아요. 단기 납부할 법인세라고요. 단기 법인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을 계산해서 기초와 기말금액의 차이만을 가지고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할 때 보충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손충당금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대손충당금도 예를 들어서 수정전 시산표상에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1월 1일 현재 대손충당금이 얼마예요? 1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원. 그러면 12월 31일 현재로 자기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12월 30일 현재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면 200원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200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100원과 200원의 차이만을 회계 처리하잖아요. 이런 걸 보충법이라고 한다고. 그런 보충법에 따라서 이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차이를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자산을 늘리고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자산을 대변해서 줄이면 된다고. 그러면 대차 안 맞는 잔액이 법인세 비용이 돼요. 따라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이것만 알면 되죠. 이연법인세 자산 기초금액과 기말잔액만 정확하게 계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만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단기 법인세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되죠. 이 단기 법인세는 세 번만 공부하면 아주 쉽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회계학 시험 문제는 아주 유치한 수준의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방 계산이 돼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금액과 요 금액만 정확하게 계산해내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연법인세 자산을 어떻게 계산해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303페이지에 보시면.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304페이지에 오면 보고기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를 들어놨죠. 예를 들어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놨는데 차감할인세 차이가 만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2009년 말 현재로. 자, 2009년 말 현재로 차감할인세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2009년 말 현재로 차감할인세 차이가 얼마가 있는데 요 금액은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해보자. 그런 얘기죠. 자, 이 금액은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에 반대로 소멸돼 갈 거예요. 자, 어떻게 소멸돼 가냐면은 거기에 304페이지 오면 1,000원, 6,000원, 3,000원으로 소멸돼 가는 거죠. 1,000원, 자, 6,000원, 자, 3,000원으로 이렇게 소멸돼 가는 거예요. 6,000원, 이렇게 3,000원 이렇게 소멸돼 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세금 효과를 계산하면 되죠. 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차감할인세 차이나 가산할인세 차이에 대해서 미래에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예상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에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예상세율이 있을 거라고요. 자, 예상세율이 문제에서 항상 주어질 텐데 거기 보시면 304페이지 중간쯤에 세율이 요건 30%,
요건 25%, 요건 20%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그 세율을 적용하겠죠. 이렇게. 세율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다 합치게 되면 이게 기말연재 이연법인세 자산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그림 19-4를 보시면 소멸연도별로 2009년 말연재 누적 일시적 차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누적 일시적 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2008년, 2009년, 2007년, 2006년 이런 때 발생한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100원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중에서 이게 실현되는 게 20원 실현, 30원 실현, 50원 실현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100원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었다면 이때 30원, 이때 10원, 이때 얼마예요? 이때 50원, 이때 10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2009년도에도 자기가 100원이 있었다면 100원 중에서 여기다 40원, 여기다 10원, 여기다 50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2009년 말연재 누적 일시적 차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 회계연도만이 딱 끝난 거니까 누적 일시적 차이는 요거를 다 네팅한 금액이 누적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0원 중에서 50원은 실현됐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예요? 50원이 남았죠. 요 중에서 30원이 실현됐으니까 70원이 남았죠. 다 합쳐갖고 220원이 누적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된다고. 그 누적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렇게 실현돼 간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세금 요건은 여기다가는 2010년도 세율, 요건 2011년의 세율, 요건 2012년의 세율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전체 금액이 뭐가 되냐면은 기말연재 누적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가 돼요. 요거를 우리는 기말연재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가끔씩 기초도 자료로 제시를 안 해준다고요. 그럼 기초를 계산한다면 자 이날연재로 계산해야 되죠. 이날연재로. 이날연재로 계산하게 되면 기초금액이 될 거 아니겠어요. 기초금액이 되는데 2009년은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9년 말연재 누적 일시적 차이는 요 금액이에요. 2008년 말연재로는 그거에 대한 실현되는 게 이렇게 실현돼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세금 효과를 2009, 2010, 2011, 2012년도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그게 기초연재 이연법인세 자산이 돼요. 언제나 그 금액만 정확히 계산하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05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예제 2번 바로 위에 있는 그림 19-4를 한번 보시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난 다음에 예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자, 305페이지에 보시면 A사는 2009년 중에 설립된 회사인데 2009년과 2010년에 가산일시적 차이가 발생했다. 가산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기간과 소멸되는 회계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008년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2009년도부터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2009년도에 자, 5만원의 회계이익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5만원의 자, 이제 회계이익이 이렇게 있었죠. 회계이익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가산할일시적 차이가 2009년도 분이 3만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3만원이 이게 가산할일시적 차이가 있었던 거 지금 마이너스 하면 나중에 가산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됐어요? 20원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2010년과 2011년과 2012년도에 이렇게 소멸이 돼요. 30원이. 거기 보면 소멸되는 걸 계산해 보면 만원, 만원, 만원 이렇게 소멸되잖아요. 얘가 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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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멸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계산할 것은 기초현재 이연범위 자산부채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1월 1일 현재 이연범위 자산부채는 지금 얼마냐? 자산이나 부채는 얼마예요? 0이죠. 왜냐하면 회사가 올해 설립됐으니까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설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초는. 자, 이제 12월 31일 현재 이연범위 자산부채를 계산해 보죠. 자, 그러면 자, 기말 현재 누적 일시적 차이가 요날 현재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 누적 일시적 차이가 되죠. 자, 요거에 대한 세금 효과를 각 회계연도의 세율을 곱하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305페이지 가로 2번 자료를 보시면 A사가 각 회계기간에 적용할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상될 때 세율이 어떻게 됐어요? 예상년도가 2009년일 때 2010년도에 세율이 30%, 40%,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30%, 자, 요게 40%, 자, 요게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다 계산해 보시면 얼마 되냐면 80원에다가 110원이 되죠.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은 이걸 다 계산해 보시면 11,000원이 계산된다고. 자, 가산할일시적 차이니까 이연법인세 부채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연법인세 부채가 얼마로 계산되냐면은 여기다가 11,000원이 계산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회계처리를 해 보시면 돼요. 단기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단기 법인세율이 지금 20%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있는 요 2만 원이라고 하는 과세소득에다가 20%를 곱하면 단기 법인세가 계산되죠.
납부할 법인세가 그러면 4,000원이 계산된다고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미지급법인세로 납부할 법인세가 얼마냐면 미지급법인세가 얼마예요? 4,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000원. 자, 그런데 이연법인세 부채가 기초에 0이었는데 기말에 11,000원으로 11,000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보충법에 따라서 그냥 부채가 이렇게 11,000원만 이렇게 늘어나면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15,000원이 뭐가 되냐면 법인세 비용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고 나면 나중에 세법만 공부하고 나면 아주 유치해요. 네? 이런 걸 왜 시험 문제로 내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쉽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세법을 공부 안 하면 거의 미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더한 게 있고 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회계액에다 뭔가를 더하고 뭔가를 빼면 과세소득이 되는데, 그 과세소득에다가 단기의 세율을 곱하면 단기에 내야 될 법인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더하거나 뺀 금액은 언젠가는 반대로 더하거나 빼져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는 그 미래 회계연도의 세율을 곱하면 그 이연부 자산이나 부채가 된다. 그걸 끝이에요. 이제 예전 우리나라 현행 기준에서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구분하라고 일이 많은데, 국제 기준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고요. 자, 그러면 305페이지에 오면 계속 다음 연도를 해보시면, 자, 이제 2010년도를 계산해보는 거죠. 자, 2010년도가 되면 이제 연도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2011년이 됐고 2012년이 됐죠. 이렇게. 자, 2010년도에 뭐가 됐냐면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째로 보면 회계이익이 4만원이 됐어요. 4만원이. 근데 전년도에 발생했던 일시적 차이들이, 전년도에 발생했던 이 일시적 차이가 이렇게 10원, 10원, 10원 이렇게 소멸되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쓰셔야 되는 거죠. 10원, 10원, 10원 이렇게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2009년도분 전기분 일시적 차이잖아요. 자, 이제 2010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또 있죠. 새롭게 발생한 일시적 차이가 2010년도에 3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 3만원이 발생했어요. 자, 요 금액이 어떻게 실현되냐면 15,000원씩 이렇게 실현돼 가는 거죠. 이렇게 실현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보시면 이게 2만원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뭘 계산해야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계산해야 되죠. 부자산이나 부채를. 자, 그럼 여기서도 자, 1월 1일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가 얼마인지를 일단 써야 되죠. 1월 1일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전년도에 이미 계산해 놓은 게 있잖아요. 11,000원이라고.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1월 1일 현재로 얼마 되냐면은 요게 1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12월 31일 현재로 이연법인세 부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각 회계연도의 세율을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율을 곱하시면. 자,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305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2011년과 2012년의 세율이 각각 40%와 50%였죠. 이게 40%가 됐고 얘가 50%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얼마가 계산되냐면은 그 뒤에 가보시면 306페이지에 보시면 그 해답 2번을 보시면 해답 1번에 가로 2번을 보시면 이게 22,500원이 돼요. 이걸 계산해 보시면 이게 22,500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연법인세 부채가 기말 금액이 얼마냐면 22,500원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납부할 법인세가 얼마인지 알아야죠. 요 2만원에다가 자, 당해년도 세율 30%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6,000원이 납부할 법인세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회계 처리하실 때 여기다가 미지급법인세가 얼마냐면 자, 미지급법인세가 얘가 6,000원이에요. 이렇게. 자, 이연법인세 부채가 기초에 11,000원에서 기말에 22,500원으로 11,500원이 증가했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연법인세 부채를 자, 11,500원을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17,500원이라는 금액이 여기 법인세 비용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자, 언제나 뭐만 계산하면 돼요? 기말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실제 시험 문제로 갔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다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가 접대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써준다고요. 근데 이것이 세법이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비, 손금불사리 그러면 가만히 있어. 지금 더 해야 되나 빼야 되느냐 이걸 지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세법만 공부하면 저보다 더 잘하게 돼요. 세법 공부하면서 이 강의가 기억날 거예요. 기억나면서 그 자식 아직 때부터 벌써 떠들었네. 첫날 다 한 건데 이렇게 얘기 될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세법만 하면은 이런 거는 아주 손쉽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어떤 때 더하고 어떤 때 빼라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세법을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 세법을 공부했는데도 안 된다. 그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이게?
언제나 기말 연재를 잘 계산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뭘 계산하고 있냐면 또 하나 평균 유효세율이 얼마냐 이걸 물었어요. 유효세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유효세율이라고 해요. 유효세율은 뭘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걸 말하죠. 우리가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보면, 자, 포괄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쭉 가보면,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세전 단기 순이익이 쓰여져 있다고요. 얼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회계이익이라고 얘기했죠. 회계이익.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 비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을. 자, 법인세 비용을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걸 이렇게 쓰겠죠. 자, 쓰고 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단기 순이익이 계산된다고요. 이렇게. 자, 유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유효세율이라고 하는 거죠. 유효세율은 법인세 비용을 세전당기순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중에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걸 해보세요. 이거를 자 2009년도에 유효세율이 얼마였어요? 2009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얼마예요? 회계이익이죠 5만 원. 그렇죠? 회계이익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니까요. 이 5만 원 분에 지금 법인세 비용이 15,000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유효세율이 30%로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는 2010년도 걸 계산해 보시면 회계이익이 얼마예요? 여기 4만 원이죠. 4만 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4만 원. 얼마예요? 17,500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효세율이 한 40 몇 퍼센트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것도 이제 유효세율이라는 정의가 뭔지를 모르시면 유효세율을 계산하라 그러면 유효세율이 뭔지 모른다고요. 유효세율이란 법인세 비용을 회계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30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거를 재무제표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기준에서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307페이지에 보면 단기법인세 자산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준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써놨는데 단기법인세 자산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있는데 다 단기법인세 자산부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법인세를 말하는데 이런 법인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를 내야 될 금액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내야 될 금액이 100원의 법인세를 실제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기법인세요. 자, 단기법인세가 법인세를 계산해 보니까 100원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중간연합을 통해서 세금을 낸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중간연합을 통해서 세금을 낸 금액이 자, 첫 번째 경우는 자, 150원을 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50원을 너무 많이 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는 더 낸 거니까 나중에 더 돌려받아야 되죠. 세무서에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에서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참 아무튼 간에 직역하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단기 법인세가 100원인데 이건 실제로 세금 내는 금액이에요. 단기 법인세라는 건. 세금을 실제로 내는데 중간연합이나 원천준수 당한 거는 8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건 앞으로 더 내야 되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기법인세 부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의 용어에 따르면 이걸 단기법인세 부채라고 하죠. 단기법인세 부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세 부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기법인세 부채는 우리가 뭐라고 써요? 미지급법인세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개정 과목은 미지급법인세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쓰냐? 이거는 이연 미수법인세 환급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법인세 환급액 이렇게 쓰는데 뭐 실무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미수금이라고도 쓰는데 이렇게 미수법인세 환급액이라고 썼나? 뭐 명칭이 미수법인세 환급액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냐면은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받을 돈이 있다는 게 세무서에서 이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세무서에서 낼 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단기 법인세 자산, 단기 법인세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기 법인세 자산과 단기 법인세 부채는 서로 상기한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 글씨로. 자, 각주 14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업회계순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단기 법인세 자산부채를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하라는 언급이 없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썼죠. 왜 그랬겠어요? 이거 3월 말까지 낼 거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2월 30일이다 그러면 법인세를 낼 때 3월 말까지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법인세 부채를 낼 거는 뭐야? 3개월 이내에 낼 거잖아요. 이연법인 자산은 돌려주겠죠. 설마 떼먹으려고요.
돌려주는 건 한 뭐 4월이나 5월쯤에 돌려주는데 뭐 더 빨리 돌려주나? 아무튼 간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더 빨리 돌려줘요. 한마디 하면 늦게 빌려주고 늦게 돌려주고 모르겠죠. 아무튼 돌려줘요. 이게 언제. 하지만 1년 이내는 다 돌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동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무조건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써놨잖아요. 단기 법인세 자산과 단기 법인세 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서로 상기한 잔액을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예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죠. 기업이 인식된 금액을 법적으로 집행하거나 상계 권리를 갖고 있다. 2번 순액으로 결정하거나 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그런 얘기를 썼을까? 그런 조건이. 그 조건을 쓴 이유는 이 국제기준은 A라는 회사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예요. 예?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예요. 국제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에서 항상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항상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급회계는 철저하게 하나의 회사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 두 회사를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곳곳에 한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게 두 가지 이상의 회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모든 기준서에 깔려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연결 얘기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연결 얘기 이런 거 다 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연결 얘기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올 거냐면은 전부 다 고급회계에서 나올 거라고, 이게. 그럼 그걸 다 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거기 보시면 뭐라냐면, 이 미수법인세 환급액하고 단기법인세 자산하고 단기법인세 부채는 거기는 요건을 충족시킬 때만 상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거는 개별 기업에 없어요. 이 회사가 딱 하나다. 무조건 상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낼 돈과 받을 돈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자 이런 게 아니고 두 개를 네팅해서 한다고요. 이게. 만약에 낼 거는 내고 받을 건 받는다 이런다면 이렇게 되죠. 이 경우에 내야 될 법인세는 100원이죠. 그럼 100원의 법인세는 내고 미리 낸 세금이 150원이니까 이건 돌려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다고 이게. 언제나 순액으로만 네팅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세법 해보시면 좀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참고해 보시면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상계 표시가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결재무제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런 조건이 들어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자 80%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A가 내야 될 세금이 자 50원을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거예요. 미지급법인세가. 그럼 B사가 돌려받을 세금이 미수법인세 환급액에 30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상기해서 네팅해서 표시할 수 있느냐 이 얘기라고요.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A사가 B사의 주식을 80% 갖고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나중에 작성하셔야 돼요.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A사는 A사대로 세금을 내고 B사는 B사대로 세금을 내요. 따로따로 법인별로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전부 다. 따로따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돌려받으면 얘는 더 내면 되는 거고 얘는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기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는 동그라미 1번과 2번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거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세법에서 도입될 연결납세제도라는 거예요. 연결납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자 A라는 회사는 자 100원의 단기순이익 100원의 단기순이익이 있어요. B사는 다 단기순손실이 100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뭐라 해야 되냐면 세율이 30%라면 30억의 세금을 이렇게 내야 돼요. 이 회사는 자 세금이 없죠. 이렇게 이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두 회사를 합쳐놓고 보면 A사가 단기순이익이 100억이고 B사가 단기순손실이 100억이라면 연결재무제표는 이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재무제표예요. 그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단기순이익이 그냥 0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세금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현행 우리나라 제도화에서는 이런 경우에 30원의 세금을 내고 30억의 세금을 내고 이런 경우에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결국 30억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단기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 개별재무제표상의 이익을 가지고 부과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상의 이 이익을 가지고 부과하는 걸 연결납세제도라고 하는데 이걸 도입할 거라고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 개별적인 회사가 이렇게 따로따로 받을 돈과 낼 돈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상기해서 네팅해서 세금을 낼 거예요. 그런 때 상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개별재무제표에서는 무조건 상기하지 않는 거죠. 상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상계예요, 상계.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상계 표시를 써놨는데, 이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기준이 전부 다 연결재무표가 주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놔서 그런 것일 뿐이고, 그 밑에 있는 이연범위자산, 이연범위세 부채가 있죠. 자, 이연범위자산과 이연범위세 부채는 서로 상계에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라는 기업이 있을 때, A라는 기업 내에서 이연범위세 자산이 100원 있을 테고, 이연범위세 부채도 예를 들어서 50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서로 상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원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으로. 그럼 우리가 요걸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이연범위세 자산 부채를 계산할 때, 하다 보면, 여기다 가산할 일석 차이도 이렇게 있을 테고, 차감할 일석 차이도 있을 테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차감할 일석 차이니까 50원 이렇게 되겠죠? 가산할 일석 차이니까 여기는 20원, 여기 10원, 여기 뭐 2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는 이연범위세 자산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요거는 이연범위세 부채죠? 이렇게. 그러면 이연범위세 자산과 이연범위세 부채는 무조건 상계 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연도별로 다 네팅해서 곱하기 2011년세율, 여기 다 계산해서 곱하기 12년세율, 다 계산해서 곱하기 13년세율을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게 네팅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때는 이걸 다 구분해야 됐다고요. 따로따로 나눠가면서. 국제기준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 네팅해서 그냥 연도별로 그냥 다 세율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두 개가 네팅돼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자, 그렇게 네팅한 다음에 이연범위세 자산 부채는 반드시 비유동으로만 분류하는 거예요.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무조건 비유동이에요. 왜 무조건 비유동이죠? 왜 무조건 유동이면 안 돼요? 얘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아니 보면은 2010년 말이니까 이게 한참 뒤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이 비유동과 관련돼 있다고 얘가 이렇게. 그렇죠? 아, 뭐 그럼 그렇다고 쳐요. 그냥 다 비유동이에요. 비유동.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또 이 황당한 얘기가 또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만 서로 상계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죠 이거? 상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걸 읽어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기업과 동그라미 니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뭐예요? 개별 기업은 다 상계하는 거예요. 무조건. 개별 기업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계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국제기준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돼 있다는 표현을 길게 써놓은 거예요. 동일한 과세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상계해서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이걸 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도 많았어요. 옛날의 기준이 동일한 과세당국에 대해서 과세당국인 경우에 상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을 때 이 동일한 과세당국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틀렸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사들 중에는 이 기준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개판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표현을 써놓은 이유는 연결재무제표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옛날에도. 지금 여기서도 수많은 얘기를 써놓은 게 뭐였어요? 연결재무제표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개별재무제표에서는 다 생각할 거 없어요. 다 네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여기서는 개별재무제표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네팅하는 거예요. 다. 이거 다 네팅해요? 여기도 다 네팅해요? 이연범위세 자산부채도 다 네팅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팅해서 그냥 한 줄로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에서까지 연결재무제표에서 이연범위세 계를 하는 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먼 훗날 2차 시험에 생각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생각하기 전에는 무조건 다 상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개별 기업인 경우에는 다 성립해요. 이게 연결인 경우에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모조리 다 상계한다라고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08페이지에 보시면 308페이지에서는 보시면 법인세는 제일 위에다 써놨죠. 법인세는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는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어 있다.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각조 17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한국채택국제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별다른 설명이 없다면 종속기업이 없는 기업을 다룬다. 그렇죠?
이게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를 다루려면 항상 시험 문제에 자, A사가 있고 종속회사인 B사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낼 때 A사는 이러고 얘기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B사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다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할 때는. 자, 그림 19-5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단기 법인세 자산 부채하고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가 있는데 무조건 상기해서 단기 법인세 자산 부채는 상기한 금액을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인식하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는 비유동자산 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건이 있는데 요건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 밑에 연구도 하나 있는데 현재가치 평가해야 되나? 하는 건데 현재가치 평가하지 않아요. 현재가치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설명을 좀 써놨는데 그 나중에 주관식 같은 데서 혹시 낼지 몰라서 써놨어요. 연구를. 왜 현재가치 평가하지 않나라는 건데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예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너무 많이 계산해서 이게 손금불산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원이 이게 자 그러면 이게 2010년, 2011년, 2012년에 얘가 소멸되거든요. 자 그러면 소멸된다고 할 때 얘가 어떤 방식으로 소멸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맨날 이 중에서 50원 실현되고 20원 실현되고 이게 30원 실현된다고 그냥 사기를 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언제 소멸되는지. 그건 가봐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연도별로 언제 소멸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이걸 현재가치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근데 언제 소멸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가치로 평가하라 그러면 이 일시적차익가 소멸되는 시기를 회사가 자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손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뭐 객관식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관식에서 혹시 낼지 몰라서 써놓은 거예요. 현재가치 평가하지 않는 이유를. 자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자 그 뒤에 나오는 제3절의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은 뭐 내일 얘기를 하죠. 거기부터는.